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비상대책위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큰언니입니다. 임미애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팍다식한 동네 아저씨죠.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아저씨입니다.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 아저씨예요. 마음의 효자손이죠. 천연계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에 오늘도 소집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소집할 때마다 느꼈지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있으세요? 도의원이 쉬는 시간이 있다 이러면 우리 유권자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바쁘긴 바빠요. 저희가 최근 행정사무감사 끝냈고요. 예산안 심의 끝냈고 그러니까 1년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끝낸 시기니까 바쁘기는 바빴죠. 정말 쉬는 시간이 이럴 때는 아예 없으셨고 이제 이런 게 좀 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잠깐씩 쉬시는 것 한 같아요. 3일 집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다. 현장 감사를 다니면 네. 출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가장 바쁘신 분은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스페인에 네, 출장도 많이 가시고. 사실은 이게 업무가 계속 겹쳐 있잖아요. 뭐 저도 학자기도 하니까 회사 업무도 봐야 되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제 아내가 들으면 화내겠지만 가정 복무도 해야 되고 이것도 업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제 심신을 조금 달래줄 그 술 한 잔도 사실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자니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학자? 아저씨. 매치가 잘 안 됐어요. 네, 저도 학자기도 하니까 동네 아저씨인데 학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이 가장 좀 두려운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이 가정의 복무를 이야기하셨는데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곧 있으면 어린이집 방학 기간입니다. 이 방학을 앞두고 보통 이 기간에 제가 휴가를 쓰는데 뭐 하고 보내야 되나? 애들하고? 예, 애들하고. 그러니까 저기 독립운동 기념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체험할 아직 수 있는 어려서. 거 5살, 3살이라서 가보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가정 복무는 지금 스타트 하셨습니다. 예. 한 10년은 이제 마음 놓고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휴가 때마다 전시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는 좀 못 갔는데 전시회 가면 여러 가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보는 눈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시라는 단어가 행정하고 붙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도 여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비상대책회의는 매년 반복되는 전시 행정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이 결담을 듣기 전에 전시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임 위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시행정의 원래 의미를 얘기하면 그 안에 실속은 없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얘기하는데 저희처럼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행정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으면은 무엇을 보고서 그것을 정치인을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시행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저도 아나운서니까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행사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각 시도 뭐 해서 많은데 전시 행정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부정적인 면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첫째, 탁상 행정에서 오는 전시 행정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데 1년 예산을 한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시티 투어 하는 구간 내에 터널이 5개 있어요. 그중에서 1.8km 정도 되는 터널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어요. 거기에 11억을 썼어요. 이게 이제 탁상 행정으로 인한 전시 행정. 그리고 이래 취적 과시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영남 같은 경우는 F1 대회를 유치하면서 한 8,700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 취적을 과시하는 어떤 전시 행정이 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뭔 일을 했다고 홍보 자료를 낼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때 같은 경우는 잠수부가 500명이 동원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잠수부 동원된 인원은 30명 정도 돼요.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행사성 전시 행정이 또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 눈 치우기 시범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길에 이 사벌던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눈 치우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시 행정도 있다. 전시 행정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도 보면 네. 알맹이가 없다라는 네. 것을 전제로 해요. 네, 아니, 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오늘 전시행정이라는 주제를 주길래 아, 난 오늘 안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왜냐하면 무슨 뜻이네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사실은 행정을 감시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입장들에 서 계신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뭐 지자체나 혹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실제로 이렇게 그 행정의 대리 업무를 하거나 혹은 정책 업무를 진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잘한 걸 잘 보여주는 건 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안 한 걸 한 것처럼 속이거나 예산이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써버렸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시행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네, 지금 이 의원님은 혹시 안 한 걸 했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여기서 아마 그 얘기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두분 감사 신청하실 것 근데 같은데. 전시 행정을 얘기할 때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어디에다가 가장 그러니까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썼느냐 이 문제인데 전시 행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긴급하지 않은 곳에 그것을 투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언어를 표현하면 행정을 홍보하는 것하고 네. 전시 행정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깔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맞아요. 예. 지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전시 행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잘못된 행정도 지금 다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결담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전시 행정을 꼽고 그리고 결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먼저 김성진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전시 행정은 이게 하나의 어떤 관례일 수도 있지만 행사의 본래 의미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한번 그런 전시 행정의 일들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 예. 민감하네요, 저한테는. 자, 사실 이 행사라는 게요. 제가 어떤 행사를 가도 의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의전은 뭐 원래 의전의 뜻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방식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관계부처나 내빈을 모시고서 소개하는 그런 걸로 많이 좀 변형이 됐어요. 근데 저도 행사를 진행해 보면은 내빈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행사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순서가 꼭 필요한가? 과연 많이 참석을 하셔서 뜨끔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행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시 행정을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하나의 당사자일 수 있고 네, 많이 참석하셨죠? 이렇습니다. 보통 행사들을 보면은 식전 행사, 개회식, 이제 본행사 이렇게 진행되죠. 식전 행사는 이제 참석하는 어떤 회원들이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또 개회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내빈을 소개할 때 정말 소개해야 될 내빈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예. 때로는 순서도 특정인을 민감하시구나. 소개할 순서에. 때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이런 거죠. 도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참석해 주신. 주셔서 고맙다. 또
또 뭐 이런 거 있죠. 뭐 행복 안동을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또 뭐 시장님께서 좀 민망해. 이게 참 안타까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런 소개 받으면은 수식어가 장황하게 붙은 김성진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좀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고 얼굴이 뜨겁죠. 이것은 아마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너무 과도한 전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의를 벗어나서 당황스럽게 하고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그건, 보면요, 네. 행사의 주가 내빈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행사를 진행을 몇 번 해보면요. 당일날 행사의 반은 의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이 행사 내용보다 사실은 의전에서 결정될 때가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참석한 시장 군수 예.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오늘 그 행사 만족하나요? 가니까 좋더라. 아니, 의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행사 평가가 달라지다. 모두가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네. 누구 하나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가 하면 예.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면 주최하는 쪽에서 봤을 때 정말 회원들이 만족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저희 이제 선거를 치르는 선출직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맞아요. 되짚어봐야 저도 이게 되는 거죠. 궁금해요. 제가 왜 실무적으로 바뀌지 질문을 않는지. 드리면 네. 만약에 두 분이 제 행사에 오시면 네.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돼요? 먼저 소개해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어쨌든 여당 야당이실 수도 있고 또 나이 연배 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구의 순도 있고 선수.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한 번씩 행사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머리에 쥐내리는 그러니까 가끔 문제 중에 집행부에서 하나입니다.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 의원님은 먼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모르면 전화를 하는 쪽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십시오 하면은 고맙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데 끊고 나선 그런 생각이 들죠. 이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가 봐요. 기분이 나빠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첫 번째로 불려야지. 누구 다음에 불리면 이러면서 굉장히 언짢은 걸 얼굴에 드러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은 네. 앞으로 저희는 의전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선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다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행사에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저만 빼면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왜 빼느냐, 또 저인데 왜 빠졌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행사에 초청하는 연락 자체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이게 사실은 초청을 안 할 때 의장님이나 누가 와주시면 이 행사가 좀 산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 행사 자체 어떤 그리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저분까지 오신 행사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중요한 행사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주는 결과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능하면 초청을 하려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내가를 왜 초청을 안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안 오실 때 안 오시더라도 초청은 꼭 하게 돼 있는 게 사실 행사 담당하는 우리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많이 주최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제로 상황을 여쭤보세요. 마음이 여기서 어떤지. 토론하시네요. 또 이래요.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회장을 맡았을 때와 일반 회원으로 있을 때 또 틀려요. 일반 회원인 경우는 내빈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불편해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회장이 딱 되면 또 입장이 틀려요. 내가 뭐 되게 못나서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오는가?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는. 그래서 내빈 소개를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두 분이서 참석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사실 내분 소개보다 더 힘든 게요. 저는 이제 학술대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11시 발표해요. 그럼 이제 그 개막식이 10시 반에 이제 시작돼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인사 말씀들 하시고 11시부터 이제 제 발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왜? 너무 길어져서. 축사가 1시간 반 걸렸고요.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못 빼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학술대회 발표장에 한 10분의 1도 안 남아 계세요. 다 가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10분의 1 남겨두고 이제 학자들 나머지 이제 오후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30분, 40분씩 주어진 게 10분 만에 맞춰주세요, 20분 만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술대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앞에 쭉 내빈들 인사를 다 하고 나면 실제로 이분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그 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객석을 채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요. 근데 이게 그 시간이 한 10년만 지나면 저절로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요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 작년에 대구에서 힙합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대구시에서 주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힙합 모자를 쓰시고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랩을 하신 건 아니고 축사를 길게 쭉 하시는데 밑에서 관객들이 청년들이 시장님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라고 막 연호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정됐던 축사만큼은 다 못하고. 아, 뭐라고 여는 거예요? 내려가.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랩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시나요? 지금 랩하신 거예요? 그만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작 그 장면을 또 이걸 SNS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20대들이 참석한 20대들이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막 적어 놓으니까 아 이제 이걸 길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10년을 앞에 선 지도자들이 이 바꿀 의지가 없을 때는 결국 민의 힘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10년 후엔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 열리고 나면 더 철저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니 뭐 옛날 같은 경우 사실은 옷 갖고도 이렇게 철저하게 신분을 구분하고 또 자기 서는 자리도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신분제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그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갈 수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되게 분명하고요. 그 이 의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백성들에게는 정말 힘든 자리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일기 기록들 이렇게 뒤져다 보면 몇 가지 재밌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1618년에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새로 이렇게 임진왜란에서 불탔던 것들을 복구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오대산 사고에 보존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안 현감이 밤새도록 백성들 보내서 밤에 길 닦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같은 1628년의 기록들도 이렇게 보면 예안 현감이 치적을 이렇게 감사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이 상을 좀 받게 하려고요. 이 아전인 구사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예안에 있는 백성들을 각 집집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끄잡아내서 단체로 지금 이제 경상감사가 내려와 있는 안동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감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밖에서 시위하게 하고요. 심지어 여기에 그 예안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 한 200명까지도 동원을 이렇게 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때나 그냥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네요. 그런 면에서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겠어요? 그럼 10년 후에 없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10년 저는 후안 이 없어질까요? 의전 잘 안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게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좀 어떤 그 행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의전 서열은 저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과도한 의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얼굴이 되게 그 점만 챙기시다가 의전을 받게 되니까. 근데 이런 의전이요. 저는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유독 심하다는 거를 다른 지역하고 가보면은 그게 확인이 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농산물을 들고 가서 그 서울에 가서 판매전을 할 때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오고 뭐 구청장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의전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행사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는 의전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의회에서 영호남 교류전 해가지고 전남도 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갔다 오신 다른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직원과 의원들의 구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의원들이 먼저 쭉 줄 서서 밥을 먹으면 뒤에 이제 이렇게 자리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뒤에 직원들이 먹는 식인데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의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직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과 직원 사이에 전혀 격이 없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아마 뭐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또 광역 단위도 조금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그 단체장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성격이 바뀔 그런 거고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제일 좀 당황스러울 때가 누구와 누구 사모님 오셨습니다. 이럴 때. 네. 이럴 때가 제일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서울의 행사장에 갔는데 사모님은 그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오면 사모님은 동급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굴러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지역색을 볼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서울에서 네.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 오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묻기에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네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소개를 시키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부인까지 같이 해서 소개를 시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네. 이거는. 예. 네, 지금 이렇게 행사에 대해서 결담을 듣고 전시행정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상이요. 한국 사회 상이 참 많죠. 그렇죠. 상이라고 하면은 뭐 밥상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데 얼마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각 그 지방 정부의 그 건물의 외벽에 현수막이 막 걸려요.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이런데 그걸 볼 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분이 취임을 하고서 불과 그 한 두세 달 사이에 무슨 공적을 보여줬길래 저 상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김문숙 그 경기도지사는 취임하고 6개월 만에 언론사가 주는 자치단체 평가에서 53개의 분야에서 상을 받았어요. 53개요? 53개예요.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네, 그게 근데 예. 다 돈을 주고 그렇죠. 받는 이거는 상이잖아요. 언론이나 그 단체나 중앙 정부 이런 데서 이렇게 각각 상을 주는데 그 기초자치단체가 한 250여 개가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한 곳은 신청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을 해서 내고 나면 그에 따르는 심사비도 내야 되고 홍보비도 내야 되고 사진 촬영비도 내야 되고 그에 뒤따르는 돈이 이만큼 딸려가는 거죠. 정말 주객이 전도됐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뭐 대상 이렇게 해도 대상을 정말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보통 20군데. 네, 전부 다 대상인 네. 거죠. 아, 대상 밑은 없는. 네. 뭐 많은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쉬운 게 정도까지가 대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상을 받았다라고 뭐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고 플랜카드도 걸리고 그걸 늘 주민들이 보면은 정말로 뭔가 잘한 것 같거든요. 그 상의 효과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취임해서 금방 상을 받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전임 지사가 됐든 전임 시장 군수가 됐든 예산을 확보해둬서 그걸 그대로 쓰면 새로 된 사람이 그걸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산이 미리 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네.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인 거죠. 그럼 그런 예산이 따로 있나요? 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지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산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근데 무슨 박람회 참가 이렇게 아. 되어 있죠. 무슨 자치 박람회 참가 아니면 무슨 어디 평가를 예. 위한 뭐 이런 예산 그런 데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한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박람회 참가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홍보비로 지출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무슨 상 주체 언론사나 뭐 단체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아, 궁금한데. 네. 아우, 궁금한데. 그 비싼 상을 받으려면 뭐 최대 한 2,500만 원 정도 상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로 내고 나중에 한 글자 해서 밑에 자막으로 땡땡땡땡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상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지출한
상을 받은 있나 봐. 예. 그러니까 한 가장 많은 데가 많은 곳이 영주시가 3년 동안 40개 40개 받았죠. 40개 받았습니다. 영주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김천시가 33개, 문경시가 32개. 그러니까 3년이면 이 1년에 한 10개씩은 상을 받는다는 건데 그 분야도 참 다양해요. 뭐 경영대상, 그렇죠. 행정대상. 굉장히 많아요. 네. 경영대상. 되게 애매모호해요. 결국은 상을 주는 주최 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치단체가 이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요즘에는 있어요. 가전제품 하나 사도 상이 너무 많이 받은 상을 안 받은 가전제품이 없고 어딜 가든 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에 크게 눈이 가거나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가거나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상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있으면 당연히 상 받은 걸 선택하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러네요. 통계학적으로 여론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굳이 돈 들여서 상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나 국토부나 뭐 이런 데서 주는 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왜 상을 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네. 해봐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네. 주는 상이 많은가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집권 초기에 이건 일종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상을 생각을 좀 주는 하지. 데가 있는데 상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 거기 반하는 걸 맞춰야죠. 할 수는 네.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다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먼저 편성하는 교육청에게 상금조로 혜택을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대구교육청이 가장 먼저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이걸 편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근데 대구교육청이 여러 평가에서 1등을 하게 됐죠. 이 정책에 알아서 잘 따라갔기 근데 그러고 때문에. 나면은 실제로 인센티브가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네요. 사실 상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이제 하다 보면 큰 게요. 예를 들어서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 경영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이 있냐 없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떤 상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심사 대상자들이 볼 때 이 상 많이 받았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수에 굉장히 가미가 되고요. 그게 사실 나중에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정책의 어떤 하나의 방향을 몰아갈 때 이제 당근과 채찍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당근 역할을 하는 것도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상을 줄 때요. 공적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거를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정하게 집행이 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건 당연히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공적조서만을 가지고 그것을 서류만 가지고 상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이 집중되는 경우가 집권 초기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그 상을 주기로 하고 공적조서를 쓰라 그러죠. 그 정도. 이렇게까지. 아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야 근데 뭐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예. 많으니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상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공학. 네. 의원님 혹시 의원 생활하시면서 상 받으신 적 제가 지금 있으세요? 이걸 여쭤보고 싶어갖고 입이 간질간질했거든요. 시간만 상에서 못 받으셨으니까. 의장님까지 한 가지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면 전국 의정봉사대상. 네. 제가 1회 수상자예요. 1회예요. 거기는 주체가 어디죠? 그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시군구 의장협의. 시군구 의장협의회죠. 예. 저도 예. 그거 받았어요. 거기 주는데 갑자기 1회에서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당당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의장이 되고 나서 그 상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의 의장이 받는 걸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상도 이제 변질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사에 좀 논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 상을 줄 때 그 세트로 끼워 팔기를 하거든요. 심사비를 받고 대신에 이 기사를 송고해서 노출시켜준다. 이게 특히 선거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있으면 예비후보 등록 시즌이 되면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을 받고 안 받고를 사람들은 이미지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당선될 수 있을까? 이 심리를 자극해서 이 언론사에 논란하는 행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락이 많이 와요. 네, 근데 연락이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언론사, 언론 단체들하고 자치단체장들하고의 불륜 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천 의원님 네. 회사는 상 안 주세요? 네, 저희는 상을 안 주고 뭐 그런 걸 한번 매를 줘요? 매를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매를요? 예,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떼먹거나 한 이런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선정해서 공표하는. 진정한 언론사네요.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저희도 안정현 씨는 창사 기념일에 상 많이 주거든요. 저도 저번에 받았는데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상이란 건 그 가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막 뿌리는 순간 사실 이 상도 저 상도 다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상이 남발되다 보면 그 안에서 좀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때 사실 그 상의 권위도 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조직 안에서는 사실은 내가 저런 사람까지 상 받는 이런 조직에서 꼭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그 유대관계 이런 걸 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회사가 상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저 원론적 얘기만 한 네, 거예요. 원론적입니다. 안동현 씨랑 상관이 없는.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뭐 시의 날, 군의 날 이렇게 해서 상을 줘요. 시군민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안동 시민상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은 도민상 이렇게 주는데 때로는 그 상을 받음으로써 명예가 되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오히려 그분 귀에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입소문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이 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명예가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오점을 많이 남기는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상이라고 봐요. 네, 전시행정 상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쯤에서 또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화 혹은 전통 문화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특색 없는 관광 정책. 이게 이제 사실은 관광 정책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잘 짜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관광은 오고 싶은 사람이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사실은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정확한 유저 타겟팅을 통해서 사실은 관광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관광 정책을 보면 여러 시군에서 잘하는 거 그냥 짬뽕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올레길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대한민국에 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지리산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험한 길이 다 생기는데 사실은 올레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보면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걸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길들은 그 길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다 보면 길 개발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올레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패한 어떤 그 관광 정책이 계속되는 구조를 늘 갖게 되거든요. 이게 대규모의 예산 낭비로 거의 흘러갈 가능성이 워낙 높죠. 결국 각 자치단체들이 축제나 관광 정책을 펼 때 어떻게 펴느냐,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전체 시군 단위로 나눠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이렇게 내륙 지방이냐 해안 지방이냐에 따라 크지 않고 이 계획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인적 자원들이 한편으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배운 전공자들이 비슷한 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 이철우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 강조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관광 정책이잖아요. 이 경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산업을 육성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한 축이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채우겠다는 건지는 아직까지 답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에서 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만 있고 어떤 컨텐츠로 채울지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금 안동은요. 예를 들어서 안동은 좀 철저할 정도로 사실은 에듀와 투어를 좀 합치는 쪽으로 좀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안동에 오는 분들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와집 보고 기와집 보고 기와집 보고 기와집에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경치나 경관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계 예전길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올레길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이죠. 여기는 그 퇴계 이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자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렸던 사색의 길이라는 개념이 되면 경치를 잘 보기 위한 길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가 그걸 가장 좋아하냐면 교육과 관광이 합쳐지는 모양새가 가장 그 적절한 어떤 그 일종의 유저 타겟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과 애들이 같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안동의 관광 정책을 좀 만들어가고 건물이나 혹은 어떤 설명이나 이런 방식도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을 중요한 건 이 하죠.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관광 정책은 실패예요. 그렇습니까? 실패하나요? 교육에 옷을 입히면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패할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단체 대상으로 관광객은- 하는 예, 저는- 관광 정책이죠. 저는 차라리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타겟으로 사실 하는. 역사 투어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뭐죠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고 요즘은 또 그 학생들 간에 저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건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 들어가면 유치하기는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붕업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잘하면 또 다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의미를 담는 여행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고 마중물을 만들어가고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에 맞추자라고 하면 전혀 이제 색깔과 성격들이 달라져야 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보통- 전 청년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 안동에 놀러 왔어요. 근데 도산서원에 가서 거기서 다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30분마다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관광을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풍경을 보는 거는 정말 느끼는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과 함께 연결한다면 안동만의 지역적 색깔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육이 이게 많이 될것 안동 같아요. 지역에 축제가 좀 많지요. 많이 축제라고 이름 붙인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이 많죠. 축제라는 것은 어쩌면은 첫째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 판을 펼칠 때 입소문이 나서 외지의 분들이 그때 때에 맞춰서 찾아오는 것이 관광이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행사 차원으로만 하는 거는 이거는 이름만 축제지 고유한 의미에서 축제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이게 거죠. 축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공동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요 날은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장이 열릴 때 과거에는 축제가 열렸는데 이게 그 전두환 정권 때 국풍 이후에 이 축제의 형태가 뭔가 대규모로 관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죠. 그동안 보면은 축제를 열 때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관심이 좀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참여하느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가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니라 즐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서
이 보여주는 것을 외부인들이 와서 봐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외부인이었던 거죠. 이러니까 축제가 돈은 쓰는데 늘 평가를 해보면은 실망스러운 거고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축제는 거죠. 첫째 내가 즐거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을 하는 동안에 축제 때가 되면은 아예 각설이 복장을 해가지고 축제판에서 그냥 같이 놀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그 노는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어쩌면 그 노는 판을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봤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것이 축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축제도 전시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전시행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그럼 천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전시행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다들 결론은 이렇게 잘해보자 이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언론 홍보비를 전시행정으로 꼽았습니다. 언론 홍보비. 예. 위험하신데요. 언론사에 계신데. 네. 언론사에 있지만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 경상북도가 언론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118억 원입니다. 도에서 저 정도는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상북도가 인구가 260만에서 70만 사이라고 하잖아요. 경북보다 인구가 4배가 많은 경기도가 1년에 60억.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엄청 예. 많은 거네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가 18억입니다. 10배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의회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각 언론기관에 이 제공이 되는 언론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 감사를 해달라. 이게 특정한 언론기관에 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언론기관을 끼고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행사에 주는 돈으로 예산으로 이 집행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언론기관에 주는 홍보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은 이 행사에서 얹어서 주는 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홍보비로만 나가는 돈이 그 경상북도가 2016년에 118억 원을 썼는데 제가 이 정도 규모면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넘겼잖아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중학교 1, 2, 3학년 다 포함해서 도가 1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에 이 광고비를 홍보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면 1학년, 2학년은 의무급식을 편성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타시도만큼만 조금 줄여서 썼다고 하면 중학생들은 단계적으로라도 의무급식이 실현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왜 지자체가 네. 경북이 언론 홍보비가 필요한 건가요? 회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죠. 정책의 홍보? 일정 부분까지는 이렇게 언론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언론사에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도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과중하게 지원하는 것은 도가 하는 행정을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자 하는 것보다는 과장되게 알려주자. 도가 하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이 알아주도록 하자.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언론에 많은 예산이 가는 거는 단체장이 이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도지사의 치적을 예, 홍보한다고.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도라는 조직 전체가 하는 어떤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근을 주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언론은 언론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허위 과장된 일정 부분의 정보를 그렇죠. 받고 도가 하는 행정의 자잘못을 언론이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하니까
이중적인 예산으로서 도민들이 골고루 쓰여져야 될 예산이 말하자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또 이렇게 정보도 잘못 알게 되는 이중적인 피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언론사마다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는지도 여기 다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또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던 게 우선은 안동 MBC에 별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네. 이건 좋은 걸까요? 언론사 입장에선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 안동 MBC가 꿋꿋하게 권력에 그렇죠.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소리니까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네. 근데 그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과장되게 홍보를 했던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그 도지사가 밀고 있는 정책, 대표적인 정책을 신문 광고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 기사로 자 5편 연재를 하면 이걸 도에서 어느 정도 다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연재를 쭉 하면 신문에 그대로 나가는 거죠. 시민들은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언론에서 취재해서 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이거는 광고비로 지출이 된 거고 도에 광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2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동해안의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기사로 내보낸 경우 그리고 이 환동의 경제권이 흥하고 있다. 네, 지금처럼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도 전이었고 영일만 신항이 좀 놀고 있는 타이밍이지만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치적으로 홍보하는 기사에 기사를 한 편당 1,000만 원씩 배정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그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건 그러니까 전시행정이 이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아니 건.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청긴 의원이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진실성이 네, 다가오고 심각성도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저희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기획기사 형태로 시리즈로 쭈루룩 다뤄지면서 여기에 이제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 건데 이게 홍보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저 생각도 네. 못했죠. 저도. 이제 도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언론에다가 그 계획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취재 계획을 세워서 도 집행부에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도만 이야기하면 도에서 좀 섭섭할 것 같아서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동시가 7억 6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1년에 2016년에. 7억이 적은 건가요? 예, 상주시가 14억이거든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군 단위 중에서는 의성군이 10억 5천. 맞아요.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장 적은 경북 북부 지역의 기초단체가 영양군이 3억 8천만 원.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갈 때 중앙 언론에다가 이렇게 나가면 어쩌면은 지역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당 자치단체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은 지역 내에 있는 언론에게 그런 말하자면 아니, 기획 기사를 주고 광고를 주고 하는 의성은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홍보비를 지출하는 방식이 우리 지금 신문 구독률이 가구 대비 해서 10% 이하로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는데 신문 지면에 광고를 집어넣으면 그게 가장 비싸죠. 그리고 그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붙이는데 요즘 이게 광고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유튜브나 동영상을 재생하기 직전에 이 새로운 광고 시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돈을 지출하는 게 이 행사를 적극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에만 계속해서 지금 21세기에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다. 아니요, 그거는 뭐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다 알아요. 네, 다 알죠. 네. 다 알아. 근데 그 언론사 위에서 주는 거예요. 네. 예. 쉽게 보면 그래요. 거기에 따르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준다. 그건 말뿐이에요. 그러면 배임행위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근데 하셨어요. 이게 그건 언론사이기 때문에 준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 어떤 사회와 권력이 썩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사실 감시 기능이거든요. 비판 기능이고. 이게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된 데서 굉장히 중요했던 힘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정부 안에 뒀던 이 사관원이라는 쪽에서, 그리고 그 기능이 살아 움직일 때는 비교적 조선이 이렇게 건전하게. 근데 조선이 그 철종 때 이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기능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비판이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사실 권력은 권력대로 계속 썩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데, 이게 언론 홍보비만큼 사회 투명도는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막은 게 아니에요. 언론사가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이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김성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치적을 좀 과장되든 아니면 뭐 제대로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언론은 고유의 어떤 언론의 목적보다는 생존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안 좋은 일도 있었었죠. 영덕에 이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기자가 그 광고를 안 주면 비리를 기사로 쓰겠다라고 협박과 압박을 해서 이걸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언론이 이렇게 나온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도 있어야지 언론도 살고 행정도 전시행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전시행정이 이렇게나 많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결이 다른 마무리 이야기, 결말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행사를 두고 이렇게 저의 결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편으로 보면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늘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전시행정 쭉 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아쉬운 거는 이 전시행정 때문에 정작 써야 될 곳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들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로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상 받았다고 시민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시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도 한번 눈여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이왕 전시행정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가 이만큼의 일을 정말 하고 그리고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보여준다면 사실은 전시행정이란 말이 부정적인 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이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부풀려졌거나 혹은 그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작 돌아가야 될 게 못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전시행정을 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의전, 또 상, 행사, 언론 홍보비, 특색 없는 관광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밖에도 전시행정은 참 많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인지는 모르지만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없다면 전시행정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죠.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